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국가 AI 컴퓨팅 센터 구축 사업 1차 공모를 진행했지만 신청 기업이 없어 유찰됐습니다. 이에 따라 공모 요건은 변경하지 않고 오는 13일까지 재공고를 진행해 신청 기업을 받습니다. 우주항공청이 개발 중인 차세대 발사체가 스페이스X 발사체 펠컨 9과 유사한 형태로 개발될 예정입니다. 엔진은 방사형의 옥터웨 방식을 활용하고 길이와 지름도 각각 70.8m와 4.2m로 기존 차세대 발사체보다 커지게 됩니다. 국내 연구진이 녹조의 원인인 인과 유해 미생물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수처리 소재를 개발했습니다. 전기 없이도 작동이 가능하고 정화된 물은 공업용수나 농업용수로 재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6월 5일 환경의 날과 8일 해양의 날을 맞아 국립과천과학관이 15일까지 지구환경 이벤트 주간을 선언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다양한 체험 행사를 운영하며 지구와 환경에 대한 인식을 확산할 계획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투데이 시작합니다. 1차 공모에서 신청 기업이 없어 유찰됐던 국가 AI 컴퓨팅 센터 구축 사업에 대한 재공고가 진행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 AI 컴퓨팅 센터 구축 사업 재공고를 오는 13일까지 진행하며 공모 요건은 변경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재공고에서 신청하는 기업이 한 곳이라도 있다면 공모는 유찰되지 않고 해당 기업에 낙찰됩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이 사업에 대한 1차 공모를 진행했지만 신청 기업이 없어 유찰됐습니다. 오는 2027년 개소를 목표로 하는 국가 AI 컴퓨팅 센터는 정부가 민관 합작으로 2조 원을 투입해 인공지능 인프라 구축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주항공청이 달 착륙선 발사를 위해 개발 중인 차세대 발사체가 스페이스X 발사체 펠컨 9과 유사한 형태로 개발될 예정입니다. 우주청이 발표한 변경안을 보면 발사체는 1단에 80톤급 메탄 엔진 9기와 2단에 같은 급 엔진 1기를 장착한 구조입니다. 엔진 배치는 9개 엔진을 3개씩 3열로 배치하는 대신 마치 문어의 8다리처럼 1개의 엔진을 중앙에 두고 방사형으로 8개를 둘러 배치함으로써 공간을 최소화하는 옥터웨 방식을 활용합니다. 또 길이는 70.8m, 지름은 4.2m로 기존 차세대 발사체의 길이 52m, 지름 3.8m보다 커지게 됩니다. AI 시대를 맞아 세계 주요국들이 앞다퉈 대규모 전력 공급 방안을 모색하는 가운데 대선 후보들은 어떤 공약을 내놨을까요? 기후위기 대책과 전력망 건설을 둘러싼 갈등도 다음 정부의 해결 과제로 남겨져 있습니다. 박기환 기자가 후보들의 공약을 비교해봤습니다. 대선 후보들은 전기 먹는 하마로 불리는 인공지능 산업 육성을 최우선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AI 활성화뿐 아니라 데이터 센터와 전기차 확대로 2038년까지 우리나라 전력 소비량은 30% 넘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미국 등 세계 주요국들도 에너지 확보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에서 차기 정부의 생각은 어떨지 각 후보들의 공약을 직접 살펴봤습니다. 기호 1번 이재명 후보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태양광 풍력을 활용한 아리백 산업단지 공약과 함께 기후위기 대책과 에너지 정책을 함께 고민할 기후에너지부 신설안을 내놨습니다. 전 세계가 대체적으로 30%에서 60, 70%씩 이제 재생에너지 비율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9%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산업으로 대대적으로 신속하게 전환해야 됩니다. 기호 2번 김문수 후보는 원자력 발전에 힘을 실었습니다. 원전 에너지 비중을 60%까지 늘리고 차세대 소형 원전인 SMR 조기 상용화로 수출 경쟁력까지 확보하겠다는 생각입니다. 값싸고 안정적이고 깨끗한 원자력 발전이 많이 준비하는 것이 국가 에너지 전략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생에너지도 병행하겠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에너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공약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원전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앞세우고 시너지를 높일 산업에너지부로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비과학적 환경주의가 아니라 과학과 상식 그리고 국제적 기준에 입각한 합리적
기후 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정치는 감정이 아니라 이성의 바탕을 둬야 합니다. 원전 확대를 둘러싼 이견 속에도 공통된 공약은 바로 에너지 고속도로입니다. 전국에 흩어진 원자력과 태양광, 풍력발전소에서 전력을 빠르게 전달할 송전망을 구축하겠다는 거지만 이미 전력망 특별법이 통과됐고 진행 중인 송전망 건설 상황과 차이도 찾아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인공지능과 전기차 시대 그리고 기후위기까지 수십 년간 이어질 한국의 에너지 수급과 산업 발전 방향은 3일 결정될 새 정부 정책에 따라 크게 달라질 전망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그린 수소 생산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핵심 소재를 개발했습니다. 포스텍 박태호 화학공학과 교수, 한국재료연구원 에너지환경재료연구본부 최승목 박사 공동연구팀은 그린 수소 생산 비용을 낮출 수 있는 고성능 음이온 교환막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음이온 교환막의 기존 소재는 산업 환경에서 내구성이 떨어져 상용화에 한계가 있었는데 연구팀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분자 사이에 틈새 알킬사스를 넣어 이온 이동성을 높였습니다. 연구팀은 실제 수소 생산 장치에 적용한 결과 70도에서 100일 이상 연속 작동하며 뛰어난 내구성을 입증했고 80도의 고온과 강한 알칼리 환경에서도 2000시간 이상 안정적으로 작동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물속 유해 미생물을 살균하고 녹조의 원인인 인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새로운 수처리 소재를 개발했습니다. 전기 없이도 작동이 가능해 에너지 소비와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데 기후위기나 물 부족 대응 기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권석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녹조의 주요 원인이자 물고기 폐사와 식수원 오염까지 유발할 수 있는 인. 하지만 인을 제거하는 기존의 수처리 시스템은 전력 소모가 크고 살균이나 미세 플라스틱 등은 효과적으로 제거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내 연구진이 인은 물론 유해 미생물까지 살균할 수 있는 새로운 수처리 장치를 개발했습니다. 이 장치는 튜브 형태의 관 표면에 성게 모양의 자석 입자를, 관의 양쪽에는 영구 자석을 배치해 오염수가 통과할 때 오염물질이 자석 입자에 효과적으로 흡착되는 원리를 활용했습니다. 5분 이내에 약 1g을 집어넣게 되면 거의 본인 질량보다 더 많은 양의 인을 회수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장점이 있고요. 특히 소재 표면에 인을 흡착하는 란타늄과 미생물을 살균하는 구리가 코팅돼 있어 전력 없이도 오염물질을 효과적으로 걸러낼 수 있습니다. 또 처리한 물을 하천에 방류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살균 정화된 물은 공업용수나 농업용수로 재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저희가 개발한 소재를 충분히 활용하면 물속에 있는 총 대장균군을 약 99% 정도 저희 주어진 실험 조건에서 처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회수한 인은 그런 배관을 청소하는 첨관제로도 활용될 수 있고 또한 인을 굉장히 다량으로 흡착해낼 수 있기 때문에 인을 화학적으로 흡착하고 오염물질은 물리적으로 걸러내며 회수한 인은 재활용할 수 있는 수처리 장치. 연구진은 이 기술이 기후위기와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권석화입니다. 국립과천과학관이 15일까지 지구환경 이벤트 주간을 선언하고 체험 행사를 운영합니다. 6월 5일 환경의 날, 8일 해양의 날을 맞아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미래 지구를 향한 메시지와 다짐을 생명의 나무에 붙이는 안녕 지구야와 기후위기 극복 응원 캠페인 등이 진행됩니다. 또 과학관에서 모은 커피 찌꺼기로 연필을 직접 만들어보는 업사이클링 커피박도 14일과 15일에 진행됩니다. 석유하면 떠오르는 사우디아라비아. 그런데 요즘 중동 최대 산유국 사우디아라비아를 필두로 많은 중동 국가들이 탈석유 시대를 향한 대전환을 추진 중입니다. 기술력과 안정적 운영 능력을 가진 우리 기업들이 발빠르게 현지에 진출해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데요. 그 현장을 황희경 기자가 전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에서 차로 1시간 반. 사막 한가운데 굴착기 수십 대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섭씨 40도를 훌쩍 넘는 땡볕, 고온 건조한 강풍 속에 터파기 공사가 한창입니다. 2030년까지 모든 석유 발전소를 폐쇄하고
가스복합 발전소와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전환한다는 사우디 정부의 비전 2030에 따라 사우디 최대 에너지 기업 아쿠어 파워가 우리 한국전력 등과 함께 짓고 있는 가스복합 발전소입니다. 인근 나이리아에 짓고 있는 발전소까지 포함해 총 규모 41억 2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5조 6천억 원 규모로 30% 지분을 가진 한전은 건설 이후에도 25년 동안 약 30억 달러에 이르는 매출 수익도 올릴 전망입니다. 수도 리야드 동쪽으로는 자프라 열병합 발전소가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사우디 국영 석유 기업 아람코가 140조 원을 투입해 추진하고 있는 자프라 셰일가스 개발 프로젝트의 심장으로 지난 2022년 한전이 수주에 성공했습니다. 특히 물이 부족한 내륙 사막에서 공기로 터빈의 열을 식힐 수 있는 공냉식 응축기가 설치됐는데 우리 중소기업의 기술력이 적용됐습니다. 해외에서 가스복합 화력을 수주한 것은 최초입니다. 사우디에서 최초로 수주를 했고요. 올해 10월 달에 준공을 하게 되면 사업 계약에 따라서 향후 20년간 발전소를 운영하면서 전력, 전기, 물을 사우디의 가스 플랜트에 보내게 됩니다. 인접국 아랍에미리트에서는 총 272km에 이르는 해저 송전망이 우리 기술로 건설 중이고 K원전의 첫 쾌거였던 바라카 원전도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등 중동에서의 한국 입지는 해가 다르게 굳건해지고 있습니다. 중동 지역은 다른 지역과 다르게 발주처가 무상으로 사업 부지나 용수를 제공을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장기적인 전기 전력 판매 계약을 통해서 한전이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가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데이터 센터 건립 등으로 중동의 전력 수요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팀 코리아의 위상도 함께 높아질 전망입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YTN 사이언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선도연구센터인 성균관대 메타버스 기반 방사선 안전 ICT 연구센터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콘텐츠 제작과 인적 교류 등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양측은 이에 따라 방사선과 안전 기술을 발전시키고 일반인들의 지식을 향상하기 위해 방사선 관련 사업을 공동으로 기획하고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방사선 산업 기술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방사선 관련 분야의 콘텐츠와 정보도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동물의 줄기세포를 이용해 만든 고기를 배양육이라고 하는데요. 스테이크처럼 덩어리 고기 형태인 배양육이 우리나라 연구팀에 의해 개발됐습니다. 박종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소고기 스테이크를 불판에 굽습니다. 붉은 빛깔의 단백질 사이로 하얀 마블링도 보입니다. 실제 고기가 아니라 소고기의 줄기세포를 배양해 만든 배양육입니다. 배양육? 되게 맛있는 것 같아요. 조금 우리 먹는 식감하고보다 조금 쫀득쫀득하긴 한데. 배양육은 먼저 소 근육의 줄기세포를 체외에서 배양해 배양 근육 조직을 만듭니다. 여기에 식물성 단백질로 만든 인공 모조육에 탑재하는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고기 특유의 미세 구조를 그대로 모사하고 모양도 고깃덩이 형태를 갖췄습니다. 고기 형태의 배양육의 특징은 일단 마블링이 많은 진짜 고깃덩어리 같은 거라는 거고 등심, 안심, 채끝살 이런 식으로 다양한 부위를 앞으로 15년 안에 세계 육류 시장에서 배양육은 비중이 35% 정도까지 차지할 거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연구팀은 2, 3년 안에 식품의약품 안전처의 허가를 받아 이번에 개발한 배양육을 시장에 내놓을 계획입니다. YTN 박종혁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뇌 MRI를 활용한 AI 기반 맞춤형 경두개 직류 자극술을 혁신 의료기술로 인정하고 관련 내용을 고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뇌졸중으로 손가락 마비가 생긴 환자의 뇌 MRI 영상을 AI로 분석해 자극 위치를 찾아낸 뒤 의사가 미세한 전류를 흘려보내 치료하는 방식입니다. 이번 고시로 이 기술은 2025년 7월 1일부터 2028년 6월 30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사용이 허용됩니다. 혁신 의료기술제는 안전성은 확보됐지만 임상 근거가 더 필요한 첨단 의료기술을 대상으로 효과와 안전성을 검증할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질병관리청은 중국과 태국, 싱가포르 등 우리와 가까운 나라에서 코로나19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며 고위험군은 반드시 예방접종을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코로나19 발생 상황이 안정적이지만 예년처럼 여름에 유행할 가능성이 있고 면역이 충분히 형성되는데 4주가 걸리는 것을 고려할 때 가능하면 빨리 접종하는 게 좋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발생이 증가하는 나라로 여행 계획이 있는 고위험군은 출국하기 전에 미리 백신 접종을 받으라고 권고했습니다. 앞서 방역당국은 고위험군에 대한 국가 무료 접종을 이달 말까지 연장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8년 전에 이어 또 한 번 장미 대선을 치르게 됐습니다. 선거 당일에는 낮 최고 기온이 27도까지 오르고 남부 지방엔 비가 예보됐는데요. 날씨가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김민경 기상재난 전문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벨기에 겐트 대학교 연구팀은 지난 2017년 기온과 투표율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논문을 내놨습니다. 1960년부터 미국 대통령 선거를 따져보니 기온이 오를수록 투표율도 올랐다고 했습니다. 이 연구팀은 온도 상승이 투표 같은 집단 행동을 부추긴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우리나라 대선 역사를 봐도 비슷한 경향이 발견됩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뽑힌 지난 15대 대선 때 투표율은 80.7%를 기록했는데 전국 평균 기온은 6.1도로 12월 치곤 온화했습니다. 16대, 17대 대선은 기온도 낮아졌고 투표율도 점차 떨어지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여기까지는 앞선 연구와 비슷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18대 대선은 달랐습니다. 영하 4도의 강추위에도 투표율은 75%를 넘겼습니다. 당시 박근혜, 문재인 두 후보가 치열하게 맞서며 투표 열기를 높였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어진 19대 대선, 늘 12월에 치러지던 선거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태로 파면돼 처음으로 5월 장미 대선으로 열렸습니다. 당일 봄비가 오락가락했지만 투표율은 15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비가 오면 투표율이 떨어진다는 미국 조지아대 연구팀의 보고서와는 동떨어진 건데 대통령 탄핵이라는 정치적 상황이 반영된 거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더해 이제는 익숙해진 사전투표 제도로 날씨가 투표율에 미치는 영향이 적어졌다는 의견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심지어 3년 전, 지난 20대 대선은 코로나19 특수 상황 속에서도 투표율 77.1%를 기록했습니다. 결국 당일 날씨보다도 선거의 3요소인 인물과 구도, 핵심 공약 등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헌정 사상 두 번째 대통령 탄핵으로 열리는 선거. 또 유력 후보가 사법 리스크를 하는 점도 이번 조기 대선의 변수로 작용하겠죠. 날씨와 투표율, YTN 김민경입니다. 올여름 더위가 빨라지고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방자치단체마다 모기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수원시가 모기 발생 민원이 많은 곳을 중심으로 모기 퇴치 총력전을 벌여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원 시민들이 즐겨 찾는 광교 신대호수입니다. 방역반원들이 모기가 서식하기 좋은 수풀이나 웅덩이 주변을 꼼꼼히 살핍니다. 배수로에 빗물바지 매너를 들어올리자 모기 유충인 장구벌레 수십 마리가 꿈틀거립니다. 날이 무더워지면서 여름 불청객 모기가 기승을 부릴 조짐을 보이자 수원시가 일찌감치 방역 태세에 돌입했습니다. 모기는 일단 증식을 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한 달만 해도 수만 마리로 증식을 할 수 있어서 초기에 방제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수원시는 지난 2019년부터 모기 없는 마을 만들기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모기 유충과 성충 발생 밀도가 높은 지역을 집중적으로 관리해 방제 효과를 극대화했습니다. 실제 영통구 보건소에 제기됐던 모기 민원은 5년 새 절반 넘게 줄었습니다. 최근에는 제가 그 모기가 있다는 거를 까먹을 정도로 모기 때문에 뭐 잠을 설쳐보거나 또 뭐 성가스러 한 적이 없던 기억이 있어요. 수원시는 올해 사업 대상지를 4개구 12곳으로 확대했습니다. 정화조나 빗물바지 등 유충 서식지와 우거진 수풀과 과목 등 성충 서식지를 주 1회 이상 방제할 계획입니다. 조금 안정된 지역은 일반 평상시 방역으로 돌리고 새로운 모기 서식처나 이런 쪽을 사전에 발굴하고 감시 체계를 강화해서 시는 기온 변화와 모기 발생 패턴을 면밀히 분석해 지속적인 방역 대책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10년 전보다 모든 연령대에서 소득 대비 소비 지출 비중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향후 인구 감소와 고령화 심화 영향으로 민간 소비 증가율은 더욱 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인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통계청 조사를 바탕으로 지난 10년간의 세대별 소비 성향 변화를 분석했습니다. 10년 전보다 소득 대비 소비 지출 비중이 모든 연령대에서 하락했습니다. 가계 가처분 소득 중 소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인 평균 소비 성향은 지난 10년간 3.3%포인트 떨어졌습니다. 60대의 평균 소비 성향이 69.3%에서 62.4%로 내려 하락폭이 가장 컸습니다. 한국은행은 인구 구조 변화가 소비 둔화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보고서는 지난 10여 년간 민간 소비 증가율이 2.0%로 과거에 비해 연평균 1.6%포인트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절반인 0.8%포인트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 영향에 따른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보다 심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2025에서 2030년 중에는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소비 증가율 둔화폭이 연평균 1.0%포인트까지 커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경기적 요인에 따른 소비 둔화는 경기 대응 정책이 효과적이지만 추세나 구조적 요인에 의한 소비 둔화 현상은 구조개혁이 적합한 해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2차 베이비 부머 세대가 은퇴 이후 자영업으로 과도하게 진입하지 않고 상용 일자리에서 오랜 기간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은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시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65세 이상 치매 환자의 재산인 치매머니가 천문학적으로 불어날 것으로 보여 정부가 제도 개선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후견인 제도와 신탁 활성화 등이 거론되는데 새 정부 들어 연속성이 유지될지가 관건입니다. 권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치매를 앓는 65세 이상 고령자의 치매 머니는 154조 원으로 국내 총생산의 6.4% 수준인데 오는 2050년엔 무려 488조 원으로 3배 넘게 늘어납니다. 저출생 문제까지 겹친 만큼 특단의 대책 없이는 저성장, 경제 위기를 피할 수 없는 겁니다. 정부는 우선 후견인 제도 확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치매에 걸리기 전 믿을 만한 사람을 후견인으로 지정하는 임의 후견 제도는 이용률이 저조하고 80%를 넘는 친족 후견의 경우 가족 간 재산 다툼 우려가 상존합니다. 대안으로 전문성을 갖춘 공공 후견인을 양성해 저소득층뿐 아니라 일반 국민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다음 달부터 연구 용역 착수와 함께 관계부처,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연말까지 제도 개선 방안을 구체화하고 또 주택담보대출이 설정된 부동산도 신탁할 수 있도록 하고 취약계층에겐 정부가 직접 신탁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후견인이 법원 허가를 받아 신탁 계약을 맺는 등 후견 제도와 민간 신탁 연계도 거론됩니다. 다만 지난 2020년 금융위원회가 치매 특화 신탁사 설립 등을 발표했지만 성과로 이어지진 않아 대선 이후 새 정부에서 이 같은 논의를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게 중요합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보호 출산제가 도입된 지난해 전국에서 유기된 아동의 수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의 2024년 보호 대상 아동 현황 자료를 보면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있어도 양육하기 적당하지 않아 보호조치 대상이 된 아동은 1,978명이었습니다. 보호조치 사유를 보면 학대가 869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모 사망이 268명, 미혼 부모의 아이나 혼외자인 경우가 219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유기된 아이는 30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21명이 베이비박스가 있는 서울에서 나왔습니다. 지난해 유기 아동 수가 크게 줄어든 건 위기 임신부가 가명으로 진료, 출산할 수 있도록 돕고 태어난 아동은 출생 등록 이후 국가 책임 아래 보호 조치하는 보호 출산제 시행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됩니다.
6월 3일 전국에서 일제히 대통령 선거 본투표가 치러집니다. 투표는 주민등록지에서만 가능하며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되는데요. 선거는 민주주의에 꽂힌 만큼 꼭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